항상성 유지 조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항상성이란 체외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면 체내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는데 그 체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고자 하는 특성을 항상성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럼 일단 항상성이란 두 가지를 통해서 항상성이 조절되어 호르몬과 바로 신경계, 신경계에서는 자율신경계. 그럼 그 항상성 유지 조절의 원리에는 또 뭐가 있냐?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피드백과 기량작용이라는 게 있더라. 그럼 일단 바로 내용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항상성! 그래서 항상 똑같이 유지하는데 저희 문제에서는 딱 세 가지만 나와. 체온, 혈당, 삼투압. 삼투압은 농도 조절로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했죠. 일정하게 유지한다. 그럼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는 내분비계 호르몬과 신경계, 자율신경계. 최고 중추 누구? 간내 시상하부 꼭 알아두시고요. 조절의 원리는 음성 피드백. 그렇죠? 그다음 기량작용이래요. 그럼 이 음성 피드백 엄청 중요하네요. 자, 결과가 원인을 억제해요. 그럼 결과 원인을 촉진하는 거는 양성 피드백이고 양성 피드백은 무조건 하나밖에 없다. 옥시토신. 계속 분비량이 증가해요. 걔는 결과가 원인을 촉진하니까. 그럼 걔를 제외한 나머지 호르몬은 무조건 음성 피드백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티록신의 분비 조절 과정이 너무 잘 나오는데 자,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는 그림 통해서 한번 파악할게요. 너무 쉬워요. 자, 시상하부가 항상성 유지 조절의 최고 중추죠. 그럼 TRH라고 하는 거는 TSH 방출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아, 그럼 TSH가 증가하게 되면 바로 이거를 통해서 뇌하수 전엽을 자극하는 거예요, 호르몬으로. 그럼 뇌하수 전엽에서는 TSH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통해 갑상샘을 자극하면 티록신의 분비가 촉진돼요. 그럼 너무 많아. 왜 많으면 안 돼요. 과다증 나타나니까 적으면 결핍증. 그래서 항상 일정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농도가 너무 많으면 음성 피드백을 통해서 억제. 반면에 또 너무 적어졌어. 그럼 농도가 감소했으면 다시 음성 피드백을 통해서 증가하라고 하는 신호가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성 피드백 작용이 과정 너무 잘 나오니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럼 기량작용이래요. 기량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표적기관은 동일한데 바로 서로 반대작용을 통해서 기관의 기능을 유지하는 작용을 기량작용이라고 하고요. 생명과학원에서 기량작용은 교감과 부교감, 그 다음에 인슐린, 글루카곤이 기량작용이다. 그럼 얘네들은 혈당을 조절하지요. 표적기관은 간이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한다면 칼시토닌, 파라토르몬도 기량작용이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 잘 숙지하셔가지고 문제의 적용을 꼭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액의 농도 조절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 체액, 혈액을 생각을 하세요. 쉽게. 혈액이요. 너무 끈적끈적 진해도 안 되고 너무 맑아도 안 돼요. 적당한 농도가 있는데 이 체액의 농도 조절도 호르몬이 합니다. 체액의 농도가 너무 높을 때 그러니까 수분량이 적을 때가 되겠죠. 끈적거리면 우리 몸에서는 야 너무 끈적거려 해서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될 거예요. 자, 볼게요. 땀을 많이 흘렸거나 짠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끈적끈적 진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관내 시상하부에서 너무 농도가 높다. 그러면 뇌하수체로 전달합니다. 야, 빨리 어떻게 해봐. 그러면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증가할 거예요.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면 수분 재흡수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수분 재흡수를 촉진을 합니다. 우리 몸이 너무 끈적거리니까 물을 막 걷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제 흡수를 하게 되면 몸 밖으로 버려지는 물의 양이 적어지겠죠. 그게 바로 오줌입니다. 오줌량이 감소하면서 체내 수분량이 다시 정상 수준으로 회복이 될 거예요. 자,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수분 재흡수하는. 그러면 결국은 오줌이 안 나오게 하는 호르몬이구나. 자, 그럼 정리 넘어가서 체액의 농도가 낮을 때 볼게요. 체액 농도가 낮다는 건 물이 너무 많을 때, 예를 들어 뭐 물을 많이 마셨다거나 수박 같은 거 먹었을 때 우리 몸의 변화인 거죠. 이렇게 수박을 먹어서 수분이 너무 많아. 너무 묽어. 그러면 시상하부, 관내 시상하부가 너무 묽어. 어떻게 좀 해봐. 뇌하수체가 항이뇨 호르몬 분비를 감소시킵니다. 자, 그러면 항이뇨 호르몬이 수분을 재흡수하는 호르몬인데 수분 재흡수를 안 한다는 거죠. 분비가 안 되니까 수분을 안 가져와요. 수분을 안 가져오니까 다 물로 되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겠죠. 몸 밖으로 물이 빠져나간다. 그렇지. 오줌량이 증가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항이뇨 호르몬이에요. 이뇨가 뭐라고요? 오줌 누는 작용이죠. 그래서 오줌의 양을 반대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항이뇨 호르몬 자체가 이름이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항이뇨 호르몬이 수분제 흡수를 하는 애구나. 얘가 안 나오면 수분제 흡수가 안 되니까 오줌량이 증가하겠구나. 이해를 통해서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무턱대고 암기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수분량이 적을 때와 많을 때 구분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혈당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당량 조절은요, 항상성 조절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자, 우선 어떻게 정리되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혈당량이 뭐예요? 혈액 속에 포도당이 포함된 양이 너무 많으면 높다 하고, 혈당량이 높다 하고, 적으면 혈당량이 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 높을까요? 식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탄수화물 되게 많이 먹죠. 탄수화물이 최종 분해가 되면 포도당이거든요. 그랬을 때, 자, 식사를 해서 높아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혈당량이 너무 높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자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될 거예요. 인슐린은 표적기관이 간이에요. 간에 가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서 저장을 합니다. 혈액 속에 포도당 모아서 글리코젠으로 저장을 하면 당연히 혈당량 낮아지겠죠. 그래서 정상 수준 회복을 해요. 그런데 내가 운동을 하다 보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써요. 포도당을 가져다가 세포호흡을 통해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낮아지죠. 자, 그럼 혈당량이 너무 낮네. 운동에서 낮아지면 이자에서는 글루카곤을 분비합니다. 글리코젠이랑 구분 잘 하시고요. 글루카곤은 똑같이 인슐린과 똑같이 간이 표적기관으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반대죠.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를 해서 혈액 속에 막 뿌려줘요. 그러면 혈당량이 다시 높아지겠죠. 그래서 올라갑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피드백이 계속 일어날 수 있겠죠. 이 과정, 인슐린은 혈당량을 낮춰주고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높여주는구나 연결해서 생각하시고요. 이거는 이렇게 그래프로도 잘 나오는데요. 당뇨 환자랑 비교를 해서 물어볼 거예요. 기본적으로 정상인 같은 경우는 식사를 하고 나면 혈당량이 높아지죠. 식사에서 혈당량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인슐린 양이 이만큼 높아져서 그 혈당을 다시 정상 범위로 낮춰주거든요. 혈당량이 정상 범위로 낮아지면 인슐린 양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그런데 당뇨 환자 같은 경우는 밥을 먹어요. 혈당량이 이만큼 높아지죠. 그러면 인슐린이 이렇게 분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인슐린 분비가 거의 변화가 없죠. 그래서 혈당량이 자연적으로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돼요. 자, 당뇨 환자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식사를 했을 때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A, B로 놓고 어떤 게 정상인지 어떤 게 당뇨 환자의 그래프인지 물을 수 있으니까 해석할 수 있도록 정리하실게요.